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판매업체 피해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놓은 상품권은 지금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판매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력으로는 재정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 겁니다. 돈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의 한 가전제품 납품업체는 32억 원을, 또 다른 전자제품 소매업체는 2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호소 중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1일까지 파악한 도내 기업의 피해 규모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소송 진행 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지금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받아서 집단으로 그 조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두 플랫폼에서 결제한 여행, 항공, 숙박 등 미환불 신고만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숙박, 항공, 여행 관련된 상품이 아닌 그 외에 상품을 이제 구입했다가 취소를 하시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하여 환불을 요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도내 업체는 모두 400여 곳. 미정산 사태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업체들의 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네, 혹시 뭐 두 분도 티몬이나 위메프를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빠한테 여태까지 사준 것 중에서 그것을 통해서 한 게 많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예. 제가 이제 방송에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출연을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가령 뭐 저는 티몬이 티켓 몬스터의 준말인지도 몰랐어요. 위메프는 위 메이커 프라이스, 예, 우리가 예. 가격을 만든다.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예. 스며들어 있구나 이번에 절실히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대중적인 인터넷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세대들은 정말 한 번쯤이라면 다 이용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번 사태를 가리켜서 온라인 상거래의 근간이 무너진 사회적 재난이다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어떤 총평이랄까요?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발달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 입장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게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하고 겉모양으로 기업 공개 같은 걸 해서 실적들이 겉으로 드러난 실적들 같은 걸 굉장히 화려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들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가 그게 이렇게 크게 불거져 버렸을 때 피해를 정말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여실하게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이참에 다른 부분들도 저도 뭐 티몬 유네프 평소에 많이 썼는데 저는 사실은 IT 쪽에서 예전에 일을 좀 했어서 네. 약간 얼마 전부터 피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예. 드리자면. 근데 뭐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미리 좀 걸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언젠가는 골마 터질 상처가 터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보니까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사상 누각을 쌓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너무 이렇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급성장했죠. 예, 급성장했죠. 사실. 예. 제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네. 또 저 자본을 대출을 해주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급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제도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다른 통념 같은 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무너졌는데 이제 수습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수습을 하나는 일단 그 피해자들, 뭐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 피해자들 구제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유사한 이 같은 유사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그거 더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 정비를 하고 지금 정상 기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태를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살펴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이 TMF 본사를 찾아가서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사태가 어떻게 불거지게 됐는지 그 발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원인이 있던데 이 기업인의 좀 탐욕 같은 거예요. 예. 기업인의 탐욕이 있었던데 근데 그 기업인이 이 탐욕을 해서 다른 업체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한 이런 뭐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걸 전혀 몰랐죠.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사실. 없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을 입금이 안 되니까는 생산자는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예. 그 소비자는 가서 어디 여행 상품을 찾는데 가니까는 그 여행 상품 그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위메프에서 돈을 못 받았다. 네, 네. 당신이 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별로 하면은 그게 7월 7일이 위메프 정산일이 됐는데 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이 돌아오지 않고 네. 소비자는 가서 보니까는 위메프에서 입금이 안 됐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웅숭웅숭해서 본사를 이제 찾아가고 막 그랬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팀원도 이어졌고 이 보도가 7월 11일에 언론 보도에 처음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일시적인 전산 오르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댔어요. 네. 둘러댔는데 회사가 나서서 정산 오르니까는 내일까지 정산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대다가 이게 그 소문이 확산되면서 예, 예. 사태가 걷잡을 솥이 번져버린 거죠. 예. 정산 오류가 결국 아니었던 거죠. 송국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진짜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위기 속에 있었는데 쉬쉬하다가 이번에 터졌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티몬과 위메프는 뭐 1세대 IT 기업 이 이커머스 세계에서는 거의 2위를 다투던 그렇죠. 그런 기업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2010년에 같이 만들어진 동갑내기 기업이었던 거고요. 이게 아까 이제 앵커님도 쇼핑몰이라고 하셨고 예.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유통업체는 아닙니다. 이른바 이커머스라는 걸 선보인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내에 걸었던 어떤 구호가 이런 거죠. 많이 모일수록 저렴해집니다. 식당이나 주점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단체 할인을 받는 건데 예전에는 실제 사람들이 모여야 단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스마트폰들을 쓰기 시작하고 또 SNS라는 게 발달하면서 개인들을 온라인상에서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묶어서 단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네, 네. 혁신적인 방법인 건 맞죠. 예. 그래서 한 3년 만에 연간 거래액만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폭풍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해서 단체 할인을 받는 쪽은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럼 기업은 뭘로 돈을 벌어야 됐을까? 네. 이거를 못 찾아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외양은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내실은 없어졌던 것이고 막상 드러놓고 보니까 올해 1분기에만 자본 잠식이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렀다라는 예. 거죠. 그냥 계속 손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도. 네. 게다가 최근 뭐 1, 2년 사이에 아시겠지만 알리나 테무 같이 여기는 또 유통업체입니다. 사실 그냥 글자 그대로 쇼핑몰인데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커머스는 유통업체든 상관없이 잘 어쨌든 물건을 사는 구별하기 곳이니까 어렵죠. 예. 여긴 더 싸게 파니까. 예. 그래서 더 어려져 버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지금 뭐 정산 지연 사태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본사를 방문해서 환불을 요청하고 정산 해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초반에는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혔고 또 이어서 직원들이 철수하게 되고 환불 중단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정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기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도를 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지금 이어지게 된 건데 피해자들이 뭐 워낙 많고 또 이 피해 금액도 뭐 약 1조가 지금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 위메프의 그 모기업이죠.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나서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나섰는데도 지금 소비자들 또 피해자들의 원성이 더 높아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구영배 대표가 그때 처음에는 잠적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데 안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는 이 말이 오락가락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 시간 끌기만 계속했던 거죠. 네네. 그 제일 처음에는 본인이 큐텐 지분 전체를 싱가포르에 본사있는 큐텐 지분 전체를 팔아서 충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예. 의심받게 되죠. 인정성이 의심받는 거죠. 예. 시간만 어떻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자산이 동결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예. 동결이 되면은 이게 소송을 통해서 그 판매 대금을 회수를 하라는 그 결정을 받은 쪽도 이걸 예. 바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을 UF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구영배 대표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외형을 막 불리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 말까지 넣으니까 예. 이 피해자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논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 사실 뭐 이미 신뢰는 다 깨진 상태인데 그럼과 동시에 구영배 대표가 자구안을 좀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규 법인을 세워서 티몬과 위메프를 흡수하겠다. 그러면서 큐텐 본사 바로 옆에다 새 사무실을 차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합병카드 안을 내놓았을지 그리고 이게 과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구영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K커머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예. 이게 또 자본금 10억 원에서 딱 100원을 뺐어요. 9억 9천여만 원. 왜냐하면 10억 원부터 받는 또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10억 원에서 100원 뺀 자본금으로 회사를 차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K커머스가 모회사가 돼서 티몬 UF를 합병하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럼 새로 만들어진 K커머스라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여력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겠어요? 게다가 이미 이분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사업에 있어서는 기업은 신용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데 이 사태의 본질이 신용이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의 개인 자산 다 처분하겠다, 큐텐 지분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큐텐 지분을 누가 지금 이 사점에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소비자들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거 앞으로 형사처벌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네. 혹시라도 거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선처를 바라는 그냥 흉내내는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의 돌려막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현재 이 구영배 대표하고 또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이 수사 과정에서 티메프의 민낯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티메프 사태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이유를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긴 정산 주기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지금 처음 알았는데 티메프의 정산 주기가 최종 70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긴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걸 하루 이틀 만에 생산자에게 줘버리면은 그렇죠.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이버나 지마켓 이런 데는 그 정산 기일이 하루 이틀인데 예. 그리고 대형마트가 3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은 그 제한이 없다고 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 아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사태가 터질 때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그럼 정산 주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다 얘기네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달 이상을 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받아서 생산자에게 돈을 줄 때까지 2달 이상을 쌈짓돈처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서 실토를 했어요. 본인이 700억을 다른 계열사로 잠깐 뺐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실토를 예, 했습니다. 그거는 예. 그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그러면 돈이 이제 증발을 해버릴 수가 있죠. 다른 데다가 막 투자를 하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다른 업체를 사들이고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정상 기한이 돌아오면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에요. 예.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약간 제가 설명할 때 일반 쇼핑몰하고 이커머스는 좀 다른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쿠팡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일단 대형 유통업체,
그러니까 우리 한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그렇죠.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업체가 외부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는 60일 내에 이걸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맡아서 보관했을 때가 판매하는 경우는 40일 이내에 규정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커머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아예 없어요. 예. 이걸 대금을 언제 갚아야 되는 건지, 물건을 만약에 위탁을 받았으면 보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제가 시작할 때 제도가 너무 엉망이었다는 게, 이 기업들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올해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5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내부 규정이라도 지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 영업기밀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게 이렇게 쌓여왔던 거예요. 예. 검찰에서는 이번 사태를 아까 이제 피해액이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1조 3천억 원대의 돌려막기 사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이나 지금 뭐 시청자들께서는 도대체 돌려막기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팀원 UMF가 두 군데 다 가장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앵커님한테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예. 사서 예. 이 나중에 이 물건을 판 다음에 그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부터 야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에 사. 그렇게 80만 원에 팔았던 겁니다. 아, 예. 그러면 그렇게 모은 돈으로 100만 원을 갚으면 사실은 팀원 UMF는 20만 원 손해를 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또 이 80만 원 팔았던 거 또 물건값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할인율로 상품권을 판매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계속 손해가 손해인. 쌓였던 거예요. 예. 이걸 언론에서는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돌려막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계속 돌릴 수라도 있었으면 예. 살아남았죠. 못 돌리는 거죠. 계속해서 손해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정황들이 이제 어떤 최종 의문점으로 좀 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산을 늦게 해주면서 이 정산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또 정작 정산은 돌려막기식으로 시한폭탄처럼 돌리고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판매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했을 그 대금 약 1조 3천억 원 이거는 어디로 돌아갈 거죠? 이거 어디로 사라진 거죠? 일단 뭐 정상금 미스터리죠. 검찰이 예. 지금 쫓고 있는데 예. 1조 3천억. 구영배 대표가 법원적으로 좀 자백을 했어요. 이것도 예.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그 인수 과정에서 판매 대금 일부를 썼다. 일부 시인을 했죠. 이게 횡령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국내외의 플랫폼 업체 5개를 또 인수를 했어요. 구영배 대표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나스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상장이 목표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적자가 나도 수천억 적자가 나도 나스닥 상장이 되면은 1조, 2조가 그냥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한번 나스닥 상장하니까 5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외형을 불려야 돼요. 나스닥 상장 기준은 이게 좀 적자가 나더라도 장래성이 있으면은 예. 장래성이 있고 매출 규모가 크면은 상장 조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IMF나 T몬을 희생을 시켜버렸다. 무리하게 확장을 예, 시키면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모두의 어떤 개인의 탐욕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도 있고 개인의 탐욕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사태의 핵심 인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모 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IT 기업계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뭐 거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일단 성공 신화라고 불리는 게 어떤 일이었냐면 2006년도에 이커머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G마켓을 만들었습니다. 네. 구영배 대표가. 예. 그래서 이걸 잘 운영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죠.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얘기는 기업 자체가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큰 돈을 버셨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기업이 잘 돌아가서 생산업체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많이 판매했다거나 반도체를 많이 판매했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성공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인데 네, 네. 그러면 이런 성공을 거두면서 구영배 대표는 굉장히 많은 돈도 받았고 대신에 이제 한국 내에서는 1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까지 받았어요. 동종업계의 예, 동종업계에서는. 경우에. 예. 근데 한 번 이렇게 또 성공을 했던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신화를 쓰겠다라고 네. 목표를 삼았던 건데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2006년대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이게 안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였는데 지금은 알리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데 다른 것들도 또 이제는 기업이 안정화가 됐어요. 네. 근데 구영배 대표가 하려고 했던 그 기업들은 인수한 기업들 자체가 부실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들을 먼저 안정시키고 잘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냥 외양을 키워서 어떻게든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엉뚱하게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위메프 사태의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긴 정산 주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정산 대금의 돌려막기 문제가 있었고 문어발식 확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피해를 받은 업종들, 그 업종별로 좀 살펴봤더니 디지털과 가전 분야 피해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3,708억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게 상품권 3,228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상품권 부분인데 우리 뭐 흔히 쓰는 해피 상품권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상품권에 해당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한적십자사까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연결된 이야기일까요? 일단 대한적십자사가 저기 헌혈 운동을 벌이죠. 예. 근데 헌혈을 하고 나면은 기념품으로 이 해피 이 상품권을 줘요. 예. 해피머니 상품권을 주는데 이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해피머니 상품권의 제휴사들이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끊어지니까 이게 일종의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위메프 쪽에서 이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최근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 엄청나게 할인을 했어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의 7%에서 10%까지. 그래서 할인 가격에 막 판 거예요. 예, 예. 막 팔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해피머니도 연쇄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피머니도 지금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상당히 이거 다 여파가 여러 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한적십자사가 할인을 했을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해놨는데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됐다. 지금 그 그렇게 된 말씀이시네요. 거죠. 또 이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있는데 상품권 자체가 가진 내재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상품권 생각하시면 지금도 아마 어디 그때 한때 유명했던 게 구두 상품권 이런 거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할인해서 사고 네네. 그거 굉장히 많이 그 돌아다녔어 선물로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상품권이 99년도에 상품권 유통에 관한 규제가 아예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종이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예. 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 99년에 폐지가 되면서 이게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제 얼마가 찍히는지 이거를 들여볼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뭐 전 세계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디지털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코인과 같은 역할을 이미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그게 TMF처럼 제대로 관리가 못 되는 곳에서 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툭 끊겨버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들여다보려도 지금은요, 얼마가 팔려 있고 어디가 가 있고 이거를 알 알기가 수가 어렵네요.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참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거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머지 포인트 사태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에도 이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머지 포인트 사태가 뭐였죠? 이게 뭐 폰지 사기, 그러니까 다단계 금융 사기의 일종이었죠. 예. 머지라는 게 이제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합친다는 거고, 그리고 포인트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는 예. 아주 그 사도록 하는 아주 네네. 획기적인 거였죠. 그래서 그게 열풍을 그때 일으켰습니다. 그 평균 20%까지 이제 할인을 해주는 값, 다 합쳐가지고 포인트를. 그래서 한때는 회원수가 100만, 가맹점이 2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는데 2021년에 지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산이 그 중재가 돼 버렸어요. 네네. 중재가 돼서 그때 많은 그 피해자가 속출을 했고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그때 그래서 이 법안이 하나 뭐 추진이 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이번에 터진 거는 그것과는 좀 그 성격이 다른 업체죠. 성격이 다른 업체라서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이번 TMF 사태는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리 감독 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초기에는 예.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이거 기업의 경영권인데 우리가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방법이 없었다. 특히 이커머스 특성상.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상당히 무능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저기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조치를 취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기에도 팀원 IMF 쪽에서 이거 자금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유동성 비율을 50%까지는 맞춰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이 사태 터지고 보니까 18%밖에 없었고요. 예. 불과 2년 전에 이 선금 잔해 이거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협정까지 체결을 했었어요. 예. 근데 2년 지나도록 보니까 협정 체결한 이후로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태가 알려졌을 때 팀원 UF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전산을 오래라 그랬어요. 예. 그때조차도 그냥 믿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신호들이 위험 신호들이 그러네요. 너무 많았어요. 예.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네요. 예. 자, TMF 사태가 벌써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은 우산 비대위를 구성해서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 우산을 들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이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또 정부의 지원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 경영자금을 신설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를 통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 업체가 총 48,124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 1,000여 개 업체는 1억 원 이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판매 업체들 대부분 살펴보면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좀 타격을 받겠지만 특히 판매 업체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생계가 달려 있고 더구나 좀 규모가 큰 데는 또 다른 자구책 마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48,000여 개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재래시장에서.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 닥치니까 너무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그 온라인 판매로 이제 좀 그 연결이 된 거죠. 예. 연결이 돼서 여기저기 하다가 보니까는 이 어떻게 뭐 TMF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TMF나 이쪽과 연결을 해서 그 장사를 시작을 했던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던 영세업자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금 경색이 아니라 그냥 폐업 위기인 거예요. 폐업 위기입니다. 예.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서 연쇄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정부가 좀 뭐 이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금 납부 연장해주겠다. 고용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추진안을 좀 내놓긴 했는데 지금 당장 피해자들은 이런 우물을 파는 것보다 당장 마실 물 한 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맞아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5명, 10명 이런 직원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이 회사가 당장 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한 달, 2달에 가면 이분들 생활이 그냥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그 직접적인 어떤 그 와닿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신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안 내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뭐 단기 대출이라고 하고 그것도 6%대의 금리가 결코 낮지도 않고 그렇죠. 또 이런 거 지원책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너무 받기가 어렵다라는 예. 조건도 거죠. 까다롭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천재지변하고도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개인이 방어할 수 없었던 사회적 재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책을 만드는 거를 좀 연구를 해놔야 됩니다. 사실. 네, 예.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긴급금융 지원이라는 게 그 손해난 것을 사실상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그 빚 늘리는 거잖아요. 예.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출해 주는 거 나중에 빚으로 다 쌓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실질적인 당장은 이제 급하니까 부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빚으로 남는 건데 그 어떻게 하든 이 손해 본 거를 그대로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나서서 먼저 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것도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뭐 그 예.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또 논란이 있겠죠. 일어나죠. 예. 그 이제 또 국민 세금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예. 자,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들도 지금 굉장히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원석이 자자한데 예를 들면 이 위메프를 통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 지금 뭐 여행사가 있죠. 중간에 그 결제 대행을 해주는 피지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사 이렇게 3개 주체가 있는데 지금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 상품 어떻게 환불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런데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드사들도 굉장히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카드사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묶어서 한 번에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결제 대행 회사입니다. 네네. 그 결제 대행 회사마저도 한 곳만 거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두 곳을 거치는 곳들이 또 많아요. 티몬이나 UMF도. 예. 그러면 그렇게 카드사를 거쳐서 결제 대행사를 거쳐서 그 돈이 큐텐에 들어가고 예. 큐텐에서는 또 자기들 수수료를 떼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 여행사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건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그 돈이 가 있을까요?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큐텐이 책임을 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행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 여행 어떻게 시켜주냐 네, 취소할 네.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피지사는 아니 우리는 결제를 대행하는 곳인데 임의로 지금 소비자들에게 우리한테 결제한 거 취소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부당행위가 된다라고 네. 하고 있고 카드사는 우리는 결제 대행 업체에 맡겼으니까 우리가 취소해라 말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다 서로 진짜 미루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가 많네요, 정말. 근데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소비자들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TMF 여행 상품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 수가 9,028명인데 이제 9월 말에 첫 분쟁 조정 회의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좀 피해 보상 받을 수가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말까지 결정을 낸다고 하는데 소비자보호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머치 포인트 때가 7,2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028명이니까 최대 규모인데 네. 이게 당사자들이 분쟁을 조정을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하면은 신속하게 이렇게 배상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이게 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걸려서 한 반년 정도 보통 걸린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 연말까지 과연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 지금 소비자 보호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예. 또 하나는 이게 그 분쟁을 조정을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결에 나서야만 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분쟁 조정한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것은 크게 도움은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만일에 자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뭐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구영배 대표가 뭐 행여라도 현실적으로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러면 또 대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겠네요. 저희 뭐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하신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제일 답답한 경우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그 상대방이 능력이 지불할 없을 때 능력이, 예. 그때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휴,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이 TMF 사태에 연달아서 이어질 수 있는 제2의, 제3의 TMF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도 개선책이 바로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놓고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업종별로 좀 차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여행 상품이 이제 나갈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건 정산 주기를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고 아니면은 도서나 이런 어떤 문화 상품권 같은 거는 좀 시간을 두고 예. 정산 기간을 하는 이런 방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기별로도 가령 명절 같은 데가 다가오면은 자금 압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상공인들은. 그 명절 같은 때는 또 이 정산 기한을 더 좀 단축한다든가 이런 좀 신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이거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에 어떤 직종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예.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저도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처음에 이제 그 팀원이나 UF 같은 경우도 금감독원에서 유동성 확보를 50%까지는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쓰도록 해야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버리면 예. 그러다가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펑크로 구멍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하나 있는데 이 대금을 별도로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에스크로를 도입하자라는 것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결제 대행사 PG사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PG업까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금지하자. 지금 이런 안인데 뭐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에스크로라는 건 꼭 여기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물건 살 때 개인이 거래할 때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돈 먼저 줘, 물건 먼저 줘. 네.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이걸 돈을 먼저 줄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맡겨놓고 나 물건 받은 게 확실해졌어. 그러면 그때 제3자가 그 대금을 치르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도 도입을 하자. 네. 그러면 중간에서 자금을 빼돌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예. 거고요. 그다음에 PG사 같은 경우는 아까 결제 대행 서비스를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 군데의 결제 수단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이제 결제 대행 업체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보면 1차, 2차 겁니다. 카드사, 1차 PG, 2차 PG 그리고 나서 그 대금이 판매자에게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2차 PG를 대부분 이 플랫폼들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중간에 2번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그러네요. 거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 그래서 부분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또 자금이 유용될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 왜 하느냐 이것도 예.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피지업을 금지하고 에스크로를 이제 강제를 함으로 인해서 정산 대금에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정산 사태를 좀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판매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제도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런데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약간 난색을 또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굴려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커머스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다 손발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규제 완화가 추세죠. 모든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상황이고 경제 예.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 산하 기관의 뭐 규제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에. 그래서 어떤 그 규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것이 항상 현안인데, 정부의 현안인데, 그러면 이것도 새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 부상하는 업종인데 이거 규제를 많이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너무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성장을 막 하는 바람에 어떤 그 규제 같은 것을 걸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니까 규제 걸어놓은 게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하고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다른 제동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규제를 걸어놓고 이제 추이를 봐서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추이를 보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규제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규제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네, 예. 그래서 일단 좀 몇 가지 규제를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만약에 그 규제가 없어도 될 정도로 산업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저 규제를 해제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메프 팀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아예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제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룰이 없었던 거죠.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신생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저는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이제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IT 쪽의 특징이 그런 아예 새로운 업체들은요 어떤 뭘 만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또 그렇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뭐 기본적으로 기업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지금 판매 대금으로 들어온 것들이 꼭 이거를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써도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불만 자체가 사실 이상한 불만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최소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장치는 받아들이는 게 기존 업체로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어느 정도의 제도 정비 그리고 규제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지금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이른바 온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온풀법을 좀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온풀법 얘기도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었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건데 이 온풀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 뭐 외양간 고치려다가 오히려 외양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이 양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때 이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안이 됐었죠. 예.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이제 폐기가 된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 TMF 사태로 인해서 22대 국회에 제가 찾아본 건 다시 7건이 또 발의가 됐어요. 네네. 7건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전반적인 규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커머스 업체는 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또 따로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해보고 또 업계가 너무 위축되고 하면은 네네. 또 개정을 하든지 우선 이것저것 다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법을 자꾸 만들자는 얘기는 나오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왜 반대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온라인 상거래를 얘기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들, 이 미국 기업들 아무 규제도 우리 정부를 못 하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 기업에만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만 죽는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성장에 있는 방해가 거고, 된다. 예. 성장에 방해가 된다. 예.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끼어 팔기라든가 기업에 대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거를 정부가 판단할 텐데 네. 우리 정부 판단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 과거에 일종의 관치처럼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경험들을 아직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거 해놓고 결국엔 기업 경영 간섭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기업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법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입법하시는 쪽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예. 만들어도 제대로 운영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번 TMF 사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굉장한 파장 그리고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급성장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사이에 놓친 게 뭔지 그리고 좀 건전하게 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걸 우리 본인들이 또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코로나 시기에 그런 또 편리하니까 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을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국회에서는 법을 마련해야 되지만 소비자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생산자가
또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이 위메프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평소보다 자기 제품이 두세 배가 막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제품도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할인을 해서 막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본인은 제품이 잘 팔려서 이제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오히려 그게 이용을 당한 손해로, 거잖아요. 손해를 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게 내게 정상적으로 팔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라든가 이런 새로운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온라인 시대에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이 국경 없는 경쟁이다 보니까 뭐 정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뜻밖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안착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거꾸로 지금 이제 평론가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의 외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바깥으로 알려진 것과 상관없이 그 규모와 상관없이 아직도 실제 그 어떤 내실은 굉장히 부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렇죠. 게 예. 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저는 뭐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정부 당국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뭐 이제 정부가 끼어든다기보다는 정부로서의 역할,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은 그런 부분을 너무 방기했던 게 아니냐. 어떤 과거의 어떤 기업의 형태에 적응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만 만들어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이런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새로운 기술에 맞게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TMF 사태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피해자 지원책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 이 TMF 사태의 향후 수습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그런 어떤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 그리고 제도 개선이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